자, 그럼 우리 오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오은경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제가 터키어가 우즈베거를 비롯해서 투르크 문화 전공인데요. 이 구현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라시아에 관계된 인문학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런저런 분야에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발표자는 아니고 제가 세션을 구성하고 사회만 보기로 했었는데요. 그 유라시아의 그 말과 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스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의 또 중요한 의미 이런 것만 몇 가지 짚어드리고요. 마이크를 발표자 선생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그 유라시아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이제 그 슬라브족의 어떤 슬라브어를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점선으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놨는데요. 저기 그 제일 빨간색 저희 위쪽, 이게 지도선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베리아고요.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이라고 해서 야쿠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쿠트족은 동돌고리 멸망하고 나서 사실 그쪽으로 이주한 그 투르크족인데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조금 약간 빈칸이 있기는 한데요. 카자흐스탄 위쪽에 여기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알타이 공화국이 있어요. 그래서 알타이 공화국은 우리가 말로만 한국어가 알타이족이다 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제가 필드업을 가본 결과 그 알타이족이라고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하면서 어쩜 이렇게 한국과 유대나 연대가 없었고 그 머나먼 어떤 심리적인 그 거리감으로 남겨져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통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 밑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구소련 독립 이후에 독립한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요. 이제 스탄자 그 중에서 타지키스탄만 빼고는 거의 이제 투르크족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투르크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서 최근에 한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서쪽으로 진출한 그 투르크족이 이제 터키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르크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카자흐스탄 밑에, 키르기스탄 밑에 보시면은 여기 좀 점선이 선이 비껴나가긴 했는데 중국의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신장이 있어요. 신장 위구르족 여기가 그 투르크족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 러시아에도 우리가 그 슬라브족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150개 정도로 그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그 통계 자료 그 결과를 보면은 러시아 이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놀랍게도 타타르어였어요. 타타르어는 투르크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투르크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르크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최근에 그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실크로드에 대한 그 관심과 이제 그 주목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크로드의 주역이었던 민족이 투르크족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투르크족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현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투르크족의 어떤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뭐 자원외교라든가 뭐 경제 진출 활로 그리고 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뭐 저희 그 철도 대륙 횡단철도 있잖아요. 그런 구상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인문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쪽 그 투르크어들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알타이어계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알타이어는 튀르크어, 몽골계, 만주, 퉁구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링귀스틱, 그 언어학자들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보면은 아직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알타이어에 속하는지 어떤 공통성이 있는지는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점선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따로 이렇게 분류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죠. 여기 사실 칸이 없어서 다 쓰지는 못했는데 알타이어, 하카스, 투바어, 뭐 타타르, 카자흐, 터키어, 위구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투르크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몽골어라든가 만주, 퉁구스어 이게 몽골어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떤 사상적으로 봐도요. 이제 우리가 그 탱글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탱글이
탱글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신인데 그 천신 숭배 사상을 공유하는 우리와 굉장히 문화적 베이스가 유사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폴란드 언어학자 발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알타익 해놓고 이게 이제 프로토 알타이어거든요. 고대 알타이어인데 마이너스 47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어와 고대 알타이어가 갈라진 것이 그 8000년 전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게 한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 해가지고 5000년 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선사시대 한민족의 역사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민족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고대 그 알타이어를 사용했던 민족들. 근데 이 시기는 투르크와 몽골계 이런 게 갈라지기 이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좀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 최근에 그 형질 인류학, 체질 인류학적인 그 결과 분석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들의 DNA가 가장 유사한 민족이 카자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화적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방 민족으로서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이 이제 투르크족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투르크족들은 오랫동안 문자를 갖지 못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래서 사실은 이 구비서사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문자 심포지엄인데 말과 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글의 중요성보다는 말의 중요성이 부각됐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고 그 스텝에서 초원 문화에서 그 다른 세대한테 지금 이 세대에서 다른 세대의 그 문화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수단은 그 노래가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는 구비서사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사실 구비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또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유라시아의 붐이 들면서 그 유물과 유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유물과 유적을 비슷한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제 경주에서 뭐 실크로드 포럼 이런 거에서 역사학자들이 유물과 유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문자나 기록이 많지 않고 유물, 유적에 집중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주력해야 될 사실 재료는 우리한테 무형문화 유산인 구비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이 말과 글을 이제 봤을 때 사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투르크족이 흉노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할 때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학문이 발전했고 서양 문학의 서양 그 학문의 체계가 그리스 시대에 이제 거의 뭐 완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저희가 계속 이어서 그 체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흉노족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말과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혀 남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문화유산은 글로서 전달받고 있지만 투르크족의 유산은 전혀 전달받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역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기록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유목민족이었고 문자를 갖지 못했던 그 초원의 스텝을 누볐던 투르크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비서사시를 통한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뿐만 아니라 문자뿐만이 아니라 역시 말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투르크족에서 이제 가장 또 그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웅서사시거든요. 영웅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의 각각 고유의 개별 민족들의 역사성이 남아 있고요. 영웅을 탄생시켰던 그 민족들의 무의식과 욕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웅이라는 거는 그 민족들의 어떤 이상적 인간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주몽신화가 있지만 주몽이 물론 현재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상적인 영웅으로 부각할 때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거든요. 항상 거기에 적이라는 게 주몽이 등장하고 뭐 하는데 이제 이렇게 투르크 개별 민족들마다 그 각각의 자기의 살아온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웅서사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또 최근에 모든 그 독립한 그러니까 투르크 국가들에서 그 이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제 최근에 이제 감지를 하고요. 그 아까 그 사하공화국, 야쿠트 민족이 사는 사하공화국뿐만이 아니라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마나스가 굉장히 그 유명한 키르기스탄 이런 모든 나라에서
그 서사시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면서 외국 학자들을 초청해서 자국의 그 서사시를 보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사시가 본 자국민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고 그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좀 재밌는 것들은 이제 이거는 그 노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노래를 했던 소리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개별 민족들이. 그래서 아까 시베리아 야쿠트족 같은 경우에는 올로모수시라고 해서 소리꾼이 있고요. 그리고 알타리는 카이치, 까이치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런 소리꾼이 있고, 또 마나스치, 키르기스탄이고요. 아큰, 여기는 이제 카자흐이고요.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밥시, 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칼파키스탄이고요. 여기 취첸, 사산, 여기 이제 타타르족들이 그 부르는 이제 그 소리꾼의 이름이에요. 그 투바족 같은 경우 이제 툴추라고 하고 있고요. 터키에서 이제 아슈, 오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아까 그 트루프 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벨트를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소리꾼이 있고 구리서사시가 있고요. 이런 그 연관성은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사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알타이의 카이치라고 하는 소리꾼입니다. 이제 현악기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카이치가 연주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런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야쿠트에 있는 올로모수시라고 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소리꾼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야쿠치아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반주로 그러니까 그 대동하고 있지 않고요. 그 키르기스탄까지는 악기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악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의 밥시는 한 명이 연주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두 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정이고요. 원래는 한 명이 연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저는 그냥 어떤 그 유라시아의 그 말과 글 스케치를 이제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그 유라시아의 그 말과 글을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일본 그 옆에 그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근데 베이징에서 위구르 서사시 심포지엄,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데요. 놀랍게 이제 그 심포지엄의 후원을 중국 정부에서 하고요. 또 키르기스탄의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인 그 마나스라는 서사시의 번역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 칼레이르라는 그 서사시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스폰서를 해가지고요. 중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경외대에서 위구르어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아니라 위구르어 전문가만 20명이 된대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강대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문학적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가 빈약하고, 이런 그 인문 벨트, 그러니까 투르크뿐만이 아니라 투르크족이 사실 누군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크로드 그 벨트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하고 자원 외교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문학적으로 어떤 연대와 그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그 우리가 그 뭔가 학문적인 유대성을 찾아내면서 그 우리 기원과 더불어서 연구를 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제 인식이 너무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그러니까 이런 저의 문제의식을 한번 여러 선생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 이제 첫 번째 발표는 그 러시아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50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핀 위구르족, 그 우라족에 속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 그 발표 결과를 그 외대 러시아 연구소의 김혜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핀 우구르 민족은요, 사모예드 민족이라고
민족이라고 해서 이 시베리아에 보통 이제 위치해 있는 그 민족들이랑 이제 합쳐서 유랄 어족에 속해 있습니다. 유랄 어족에 속해 있고 그 사모예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끝을 차지하고 있는 사미인, 느가사인, 뭐 셀코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시베리아 거의 뭐 술록을 이제 사육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들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민족들은 이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핀란드와 국경을 연하고 있는 까렐 민족공화국이 있고, 이 독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꼬미 공화국이 있고, 이 볼가강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모르드바인, 마리인, 뭐 우드무르킨, 아마 이제 명칭조차도 그 요새 말하는 듣보잡이죠.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 5개 공화국의 이제 언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언어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소비에트 그 언어 정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비에트 정권 초기에는 그 각각의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어를 러시아가 아니라 제1 언어로 사용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바로 끝나고 나서 민족어 교육, 뭐 취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레닌 정권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제 민족어를 교육할 수 있는 평등을 보장을 해줬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중등 과정까지 민족어 교육을 이제 받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경우도 끼릴 문자만 쓴 게 아니라 라틴 문자라든가 이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소비에트 초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이제 이중 언어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어와 이제 각각의 민족어가 같이 교육을 받고, 물론 동등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같이 이제 구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스탈린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그 러시아를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을 마련을 했었고, 그 반면에 이제 민족어 교육은 조금 그 실수라던가 그게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59년 이 정도에 넘어가면 이제 그 의무적으로 했던 민족어 교육을 폐지를 합니다. 그 소련을 구성했던 다른 민족공화국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어 교육을 중등교육까지를 폐지하고 그냥 초등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약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이제 민족어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러시아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러시아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 언어에 대한 그런 지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제 이 러시아 의무교육이 초등 과정, 유치원 과정까지 이제 더 확산이 되면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어가 아주 전 이제 생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이제 강화가 되고, 반대로 이제 민족어는 점점 이제 상실하는, 민족어 구사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80년대 말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데에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치 정책이 그 사회적인 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글라스노스치는 개방, 뭐 공개 이런 뜻인데, 과거사 진상 규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뭐 비밀 문서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우리나라 고려인 같이 이렇게 강제 유령을 당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의소로 나와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민족들이 자기의 역사, 민족적인 뿌리를 찾는데 조금씩 관심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관심이 이제 소련이 붙게 되면서 더 이제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광을 구성했던 14개 공화국이 다 독립을 하고, 이제 핀우그루 민족공화국 같은 경우는 독립은 하지 않고 이제 러시아 연방 소속으로 계속 남아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공화국으로서의 주권이라고 할까, 이제 국가성을 새로 정립해 보겠다라는 이제 노력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으로는 공화국 깃발이나 문장들을 좀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소비에트 상징이라고 하는 낙과 망치 같은 게 다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고, 뭐 그 문장에 자기의 신화 속 인물을 이제 넣는다던가, 전통 문양을 이제 도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기도 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야쿠트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야쿠트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불렀던 명칭이 아니고 러시아인이 우리를 불렀던 지배했을 때 불렀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명칭을 찾겠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명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만 사라는 이제 명칭을 해서 이름을 이제 야쿠트 공화국과 사하공화국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헌법도 이제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제 헌법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주력했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어를 되살리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요. 뭐 가벼운 예를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화국 피누그르 말고도 대부분의 이제 공화국에서 민족어를 러시아와 함께 이제 공화국의 국어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데 이제 민족어로 된 방송을 이제 배정을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 5개 공화국 중에 꼬미 공화국만 한 뜻하지 않게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많은 방송 시간이 배정된 건 아니고 그냥 아침 저녁 뉴스 정도 10분 15분 그것도 이제 그 전에 했던 러시아 방송을 그냥 앵커가 이제 그 꼬미 사람이 나와서 아니 그 민족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그래서 뭐 인터뷰 같은 뉴스 보면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 인터뷰 같은 건 그냥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그냥 앵커만 이제 민족어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민족어로 방송을 이제 배정하기 시작을 하고 도로 운영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뭐 공공기관의 이제 등판이라던가 그리고 유적지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와 함께 민족어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하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에 이제 민족어 안내를 도입을 하죠. 제가 그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어느 항공사에서 끝에 도착했을 때 제주 방언으로 그 안내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비슷하게 그 비행기에 이착륙할 때 러시아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민족어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안내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웹사이트, 특히 뭐 공화국 정부 사이트, 원래는 러시아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원래도 아니죠. 사이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어 버전, 민족어 버전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민족 작가에 대한 재조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민족 작가 동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민족어로 쓰여진 작품들을 모아서 뭐 책으로 발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민족어 사전, 신문, 그리고 민족어로 배울 수 있는 이제 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제작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사진은 마리 공화국 사진인데요. 그 위에 있는 요거는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뭐 미용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래는 이제 마리 민족어로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여기는 피누그르 민족은 아닙니다만 바시키르에서 이제 위에는 바시키르어로 어디 거리명은 이렇게 써줬고 아래는 러시아어가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꼬미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로 각각의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 위에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아래는 그쪽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동판이 있는데요. 여기는 위쪽에는 이 도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 써놓은 건데 위쪽에는 또 이제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그쪽 언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무명 농사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국가였기 때문에 무명 농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무명 농사비 역시 이제 러시아어와 이제 민족어로 같이 다시 제작을 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람이 놀래서 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꼬미공화국에서 찍은 건데 2010년에 갔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2014년에 가니까 이게 세워졌더라고요. 아까 문자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문자공원까지는 아니고 그 꼬미어 중에서 이제 O의 위에 이제 점 2개 있는 그 문자가 하나 있어요. 알파벳 중에.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꼬미 민족만 이 알파벳을 쓰는 건 아닙니다. 피누그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아마 다른 민족도 이 그 알파벳을 쓰는 민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그 러시아어와 꼬미어를 이제 바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미어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기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워지는 듯이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왜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왜라는 발음이 러시아에 맞거든요. 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따라해봤는데 잘 안 들려요.
그 민족어 살리기 이제 정책 중에서 아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민족어 교육일 텐데 90년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족 뭐 열풍 같은 그런 이제 뜨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각각의 공화국에서 이제 민족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언어 정책이라던가 이제 교육 정책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화국에서는 의무교육,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족에 상관없이 그 모든 학생들은 그 민족어를 배워야 된다는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이제 꼬미공화국, 마리아도 모르드바 공화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무사항 없이 이제 만약에 그 민족이 좀 밀집되어 있는 학교, 그 지역에 한해서만 민족어 교육을 하자라는 공화국이 이제 2개 정도 됩니다. 그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 민족어를 이제 국어로 그 공화국의 국어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다 보니까 그 공화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민족적 배경으로 러시아인, 뭐 우크라이나인 상관없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안을 보면 이제 전학년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민족들의 반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 그래서 공화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공화국에서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2년만 배우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민족들이 대부분 도시보다는 시골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전학년에서 민족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시간을 보면 러시아어를 하는 교육받는 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한 2~3배 적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골 학교 꼭 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민족어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민족어를 배우는데 가르치는 게 이제 마치 외국어 교육처럼 러시아어로 이거는 어떻게 발음을 하고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뜨거웠던 열풍도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90년대 이제 민족어 교육이 조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점차 이제 감소가 되고 2000년 후에는 더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는 약간 정체 상태에 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언어법이 이제 러시아 연방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 공화국도 그 연방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의무 교육을 했던 공화국에서도 이제 자유 선택으로 아예 바꿔버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과정 수를 이제 더 줄여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분적 의무 교육이라고 제가 썼긴 했습니다만 자유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절반 이상 감소를 하는데 그 민족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심한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제 시골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시골 학교의 그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면서 그 민족 학교끼리 통폐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민족들이 더 많은 학교랑 통폐하게 될 경우는 민족 교육을 계속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도 이제 민족 교육이 감소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민족 중에서 민족어를 배우는 학생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절반 이하거나 25%나. 그래서 학생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족어 교육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의무적이든 의무적이지 않든 그 민족어 교육을 도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인구조사 결과를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1989년이고 그 이후 2002년, 2010년 이렇게 세 개의 인구조사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해당 민족들도 그 민족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10년에는 보시면 깔러 빼고는 그래도 50% 이상이 넘는데 그런 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현지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 수치는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학 자체에 민족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지 어느 정도 하냐라는 이제 문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나 당신을 사랑해요 뭐 몇 단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수치는 좀 실제보다는 더 과장되고 이 학자들 얘기로는 실제 뭐 자기들이 느끼는 거로는 정말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보시면 1989년 자료는 제가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공감을 안 됐고요. 2002년, 2010년 비교하면 정말 너무 적은 데다가 그나마 이제 뭐 늘었다고 해도 뭐 0.6% 아니면 0.0%,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되게 줄어들고, 그래서 민족어 교육이 사실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실효성이 효과는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그 민족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어떤 이제 장애물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토착 민족들이 그 공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 비율 그거를 보시면 호민 같은 경우는 1926년 이제 소비에트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그 공화국 전체 인구 중에 90%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까레 같은 경우는 더 비참하죠. 10%도 안 되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초기부터도 이제 좀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돌가강 유역의 민족들을 보시면 이제 50%가 채 안 되는 민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차지하는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민족어를 배워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어가 이제 러시아와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공화국인데 그 민족어를 안다고 해서 뭐 취업을 할 때 아니면 무슨 좋은 자리를 얻을 때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민족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도시로 러시아의 다른 도시로 가서 뭐 출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한다거나 했을 때 러시아 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민족어 교육은 그에 비해서 이제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지 러시아인들이 이제 굳이 민족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어만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본 뭐 현지 뭐 택시기사라던가 만나본 사람들이 뭐 거기서 50년 살았다고 하는데 뭐 할 줄 아는 단어는 뭐 3문장 정도, 인사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이제 수용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민족어를 표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 무슨도처럼 이제 그 그룹들이 많은데 그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들이 좀 각기 다르고, 그래서 어느 방언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표준어를 한 언어로 한 방언으로 표준어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방언을 쓰지 않은 다른 그룹에 좀 냉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족어를 이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앞서 보았듯이 민족어 정책이라든가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는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부사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 공화국들은 그럼 때려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초등 과정에서 보통 배우기 때문에 뭐 교재 개발을 좀 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앞서 봤듯이 뭐 의무교육, 강제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강제성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책 제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민족어가 좀 낮은 언어, 러시아보다 낮은 언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혜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이 발표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속한 여러 소수민족들을 사용하기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 발표는 김삼차 선생님이시고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의 연구교수로 계신 김삼차 선생님이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 정책과 사회 언어 현실 변화인데요. 특히 그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의 김삼철입니다. 원경 선생님하고 김혜진 선생님이 사실 중앙아시아 얘기를 하려면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사실 앞서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발표에서는 뭐 거의 터치를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언어 정책과 현실 사회에서의 언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갭을 보이고 있는지, 간격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 국가로 지금 우즈벡과 키르기즈를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이 국가들이 이제 독립한 지는 20년 좀 지났는데 중앙아시아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각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사실 우즈벡과 가장 비교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자흐에 못지않게 러시아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 키르기즈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독자 노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는 공식적인 정책상에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럼 과연 언어 정책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인 언어 현실과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현지의 어떤 경험이 없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공식 정책만이 마치 전부이냐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인해서 현실이 현혹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앙아시아 출신들 와 있습니다. 그분들 저기 할 때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그분들과 의사소통하고 할 때 보면 다 러시아어로 하지 우즈베크나 키르기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연히 외국인 저기와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우즈베크로는 안 된다, 키르기스로 안 된다, 러시아어로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은 그런데 정책을 보면 마치 자국어 정책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간격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김혜진 박사님 발표에서 민족으로 나왔습니다. 민족어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독립들을 하게 되면서 국가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써여 있습니다만 이 요약을 하자면 결국 소련 시기에 국가어는 뭐겠습니까? 러시아어 그리고 이제 그 토착민족어 해서 이제 그 구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대신 그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러시아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저 자민족어가 들어가고 예전에 자민족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러시아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이행되는 패턴들을 보면 불행히도 러시아의 정책을 그대로 카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인 게 그 중앙아시아라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건대 공동체 이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정 러시아 18세기 19세기 때 바로 제정 러시아로 편입이 되면서 소련 체제로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로 갔기 때문에 현대 서구가 겪어왔던 어떤 시민사회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그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독립이 되고 나서 이게 뭐하고 결부가 되냐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민족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했던 그 세력들이 이 개념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공식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초기의 어떤 민족 정책들 저기들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책일 뿐이었고요. 실제 어떤 그 정책이 이렇게 선언되고 또 중간에 조율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뭐로 이어지냐 그러면 언어 정책과 언어 현실이 과거와 비교해서 더 커지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좀 그런 경우고요.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띄고 있습니다만 그 키르기스탄 자체의 어떤 정책 지향성이 러시아를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그것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현실적인 이유로 많이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러시아와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어떤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독립 초기보다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스를 보면 키르기스도 이제 그 문자 개혁을 합니다. 1928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실 이거는 당시 이제 소련의 어떤 그 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자민족 그 체계를 통한 어떤 체제의 발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즈벡에서도 이 비슷한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프레임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했던 언어학자들, 그 러시아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어의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그러면 지금 그 뭐 우즈베거나 키르기스나 카자흐에서 이렇게 보면 그 표현들이 보면 러시아어를 그대로 직역한 표현들입니다. 고유의 언어 표현이 아니고 러시아어의 그냥 그 해당 언어의 어떤 요소들을 1대1로 결합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 의미가 맞나라고 그러니까 현지인이 그 어떤 의미적인 저기를 부여를 하는데 그 단어 자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러시아어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직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러한 뭐 문자 개혁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 정책 자체에서 보면 소련 시기에는 사실 러시아 학교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보면 키르기스 학교가 늘어났는데 그럼 키르기스 학교가 늘어난 게 여기서 학교라는 것은 그 언어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요. 키르기스 학교의 정가는 러시아 학교의 강조가 아닙니다. 왜? 기존에 있던 러시아 학교에서 키르기스 과정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계상의 비율로는 러시아어 학교가 줄은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언어 현실이나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70년간 갖춰졌던 그 교육 인프라들이 단지 독립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어, 키르기스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파는 건 달리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키르기스 내에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타지크와 우즈벡,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우즈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민족의 언어를 어떤 언어 권리 그것들을 철저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키르기스 입장에서는 인접해 있는 타직과 키르기스, 우즈벡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고 있는 타지크인이나 우즈벡인들 자체가 자기들의 역사적인 모국과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애착 그게 강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이 페르가나벨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그 분할을 하면서 그 좀 원칙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그 민족국가에 수립을 할 때 특히 유럽계 공화국 쪽에서는 민족과 언어가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영토 불안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계속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요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민족 분규나 그런 저희가 낮다 그러면 다 요 지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산이 지금도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그 민족 구성과 해당 언어 사용 비율을 보시면 키르기스, 우즈벡 뭐 이렇게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이건 상관없고요. 그 옆에를 보시면 그럼 제2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을 봤더니 러시아 주로 키르기즈겠죠. 34.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2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을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 언어의 부사 능력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유창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거는 그 좀 더 이렇게 좀 어떤 중급 이상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저기를 확대를 한다면 저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우즈벡 사람들 중에 키르기즈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즈벡 사람들도 차라리 러시아어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 그런 저기로 해서 이 인구 비율에서 보면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 7.8%인데 언어적인 포션에서는 더 월등히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그 토착 민족이건 그 지역의 소수 민족이건 간에 중앙아시아 독립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 유지 이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카자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그 서방학자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민족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집단들 가운데 가장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집단이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보통 뭐 발틱이나 유럽계,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였습니다. 뭐 키르기즈도 그에 못지않은 비율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카자흐와 키르기즈 같은 경우가 어떤 이 우즈벡과 달리 어떤 강력한 어떤 자국 보존 발전 정책을 펴지 못한 이유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펴게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집단은 소수민족보다는 자민족들 가운데 자민족으로 못하는 집단, 그 집단이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집단들이 적어도 정책 결정, 뭐 지식인 측면에서 더 우월한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중앙아시아의 어떤 자민족 언어 정책을 가장 저해하는 집단은 바로 정책 결정자 그들이다 라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시 지역은 어쨌든 러시아어가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농촌은 이제 키르기즈어가 이제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구직 활동, 교육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속담에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기는 어쨌든 성공하려면 도시로 보내라. 그게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어떤 언어 정책의 그 내용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럼 키르기즈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냐라고 보면 1995년에 공식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키르기즈어는 스테이트 랭귀지 그래서 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러시아어는 뭐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의 그 국가 공식어가 타갈로그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의사소통 쓰는 적에는 영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아시아 국가의 그 고유어는 그 타갈로그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러시아어는 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뭐 우즈벡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이나 키르기즈가 어떤 언어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장 잘 돼봐야 필리핀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카자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없죠. 그렇지만 실제 어떤 언어 현실이나 그것들을 봤을 때는 가장 잘 된 모델은 그것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뀔 거였으면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상태라면 이게 30년이 지나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큰 변화, 대세는 변화가 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어떤 제3자적인 어떤 외부에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키르기스탄에서 구글은 러시아어로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 센서를 하면은 그건 안 나오겠나? 근데 그 구글이 그걸 허용을 안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센서에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근데 그거는 뭐 구글 정책이니까. 그래서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카자흐에 들어올 때 뭐 어떤 식으로 오프를 했냐 그러면 저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BBC 사이트를 보면 중앙아시아 각국 저 사이트가 있는데 카자흐 사이트는 없습니다. 우즈베크 사이트 있고요. 키르기즈 사이트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 사이트는 아예 러시아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카자흐 정부에서 아무리 카자흐 외쳐도 제3자적인 어떤 BB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자흐이 무슨 카자흐를 써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제3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95년에 이제 그 러시아어를 공식어 오피셜 랭귀지,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 민족 간 의사소통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지위를 입법을 시도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들은 저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붕괴 시점에 지도자가 바로 교체가 됐던 유일한 사례 키르기즈입니다. 그 나머지는 붕괴 시점에서 당시 공산당의 1석이나 2석이었던 현지인 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실제 한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유일한 예외가 키르기즈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은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물러나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 정권은 퇴진당하고 나서 저기인데 여하튼 그 어떤 러시아어에 대한 친향성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95년 같은 경우에 이게 입법이 좌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2000년 되고 나서부터가 돼서 공식어가 되고 2003년부터 이제 헌법에서 명시가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뭐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노동이민을 많이 갔는데 집중적으로 떠납니다. 주로 가는 저희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없이는 이들의 어떤 그 러시아 살이가 되게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실에서 인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 언어 정책이 언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사례다라고도 키르기즈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입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인의 감소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국내 정치 측면에서 키르기즈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되던 지지, 그것도 뭐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영역별로 좀 더 보면 교육에서는 그 초중등에서는 사실 키르기즈어가 많이 거의 의무교육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중등 이상으로 오면 러시아어 사용은 여전히 그 강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정부나 군대나 경찰 같은 경우에 규정상으로는 국가어 키르기즈어로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러시아어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 러시아어로 간다라는 거죠. 가장 이렇게 강한 집단이 뭐 국방부, 내무부 이런 적인데 키르기즈어로 모든 업무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러시아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업무 지침 내용적을 봐도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어나 문자어나 둘 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언어적인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어로 해도 되고 키르기즈어로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즈벡보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오면 이건 100%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법으로 활동을 해놨습니다. 50% 이상, 방송시간 50% 이상을 이제 키르기즈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키르기즈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주로 언제 나오냐면 시청자들 시청 안 하는 시간, 기계적으로 맞춘 거예요 방송사들이. 지금은 이제 아예 그 방침을 바꿔서 아예 러시아어로 하면 더빙이 들어가고 키르기즈어로 더빙이 들어가고 아니면 자막이 들어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보통 러시아어로 해. 그게 키르기즈어로 돼 있으면 자막이 러시아어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러시아어로 돼 있으면 키르기즈어로 들어가고요. 한국 드라마는 그게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로 된 걸 가지고 더빙을 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어 더빙이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건 거기에 이제 키르기즈어로 더빙을 해놓으니까
이 대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즈벡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즈벡도 역시 마찬가지를 거치는데, 그런데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소련 시기에도 이미 우즈벡인들이 인구의 80% 이상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그 다루기가 좀 껄끄러웠던, 역사적으로도 집단이 바로 우즈벡입니다. 또 어떤 뭐 이 정착 문명이나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소련 시기의 어떤 우즈벡의 민족어를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이라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89년도에 바로 국가언어법을 채택을 하는데, 초기에 그 언어법 규정을 보면 그 우즈벡어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비우즈벡어를 통한 어떤 소수민족의 언어 권리, 그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이 되고 나서 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건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언어 사용 규범 이런 저기에서 그냥 예외적인 것만 허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즈벡이다라는 걸 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즈벡을 모르면 너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민족 중심적인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 문자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라틴 문자 체계를 키릴 문자로 바꿔버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 간에 말로는 의사소통이 되는데 글로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도 공문서 표제 타이틀은 이게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결제자들한테 드러나니까 공문서 제목은 우즈벡어로 적습니다. 그 라틴 우즈벡어로 적어요. 한 장 넘겨가지고 복잡하고 이렇게 본문 들어가면 키릴 우즈벡어로 그대로 씁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봐도 그 우즈벡어만 여는 게 아니고 우즈벡어도 라틴 버전, kirgiz 버전, 키릴 버전,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쭉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저기에는 결국은 어떤 그 우즈베크인들의 어떤 압도적인 다수,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여기에 우즈벡 같은 경우 사실 언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앞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인데, 사마르칸트는 그 타지크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지크와 우즈벡을 기계적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사실 같은 어떤 역사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고, 단지 소련 시기에 들어와서 그 소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 쪽에 가면 타지크 사용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 우즈벡입니까? 그럼 우즈벡입니다. 타직입니까? 타직입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시켄트와는 달리 사마르칸트에서는 타지크가 분명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전문활동,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언어, 사회활동하면서 쓰는 언어, 저기에서 보면 월등히 러시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식 언어 정책에서 이걸 얘기 안 하죠.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떤 자민족 중심의 언어 정책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 표에서 보시면 어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정책과 사회 언어 현실의 차이를 명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적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즈벡 교육 부분에서는 제일 문제가 이제 어쨌든 초중등까지는 우즈벡어 중심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대학 교육에서 그 이상의 교육에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난리 납니다. 특히 뭐 저희 졸업생들 같은 경우 이제 우즈벡어만 믿고 유학 갔다가 거기서 러시아어 다시 배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우리 저 오은경 선생님도 그 가셔서 러시아어 또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역량을 평가하는, 성적과 상관없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 암묵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갭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사법부, 기업, 광고 이런 저기가 그 키르기즈와 비슷한데 좀 더 어떤 자국어에 대한 부분,
그것들이 강합니다만 어쨌든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러시아어가 특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국영 채널 같은 경우는 제1채널 같은 경우는 뉴스만 러시아어로 잠시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 99% 정도를 우즈벡어로 방송을 하고요. 2채널 같은 경우는 그게 청소년 채널인데 한 70% 우즈벡어 방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채널은 문화, 스포츠 이런 채널, 이거는 뭐 한 절반 정도 러시아어 같이 저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즈벡 같은 경우는 현실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와 어떤 공식 정책에서의 언어 이런 것들의 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절대 우즈벡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커멘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마무리를 하자면 독립 직후의 어떤 언어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토착민족 언어의 국가 도입 이런 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중언어란 다민족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식을 고려해서 예외 정책이 허용되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이 어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동인력 선출 국가가 우즈벡 키르기즈입니다. 대부분이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노동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때 한국어, 기초한국어 저걸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어도 공식적으로 러시아어 구사 자격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시장에서 이제 당연히 우즈벡은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 들어온 저기가 뭐 전문 인력이나 대졸이 올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로 진출할 수 있는,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진출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키르기즈는 그런 면에서 보면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모스크바나 러시아를 가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저기를 보면 예전에는 우즈벡인들이 차지했던 영역을 다 키르기즈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아시아와 관련이 돼서 이런 언어 현실이나 언어 정책을 생각을 해볼 때는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요소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선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4분 발표자를 모시고 이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본격적인 사실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토론까지 진행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를 너무 많이 열심히 다들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또 특히 이제 청중으로 앉아 계신 선생님분들도 이런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의 언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허용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터키 정경문화연구소장으로 계신 이희철 선생님이신데요. 이희철 선생님 특별히 이제 공직에서 오래 계셨고요. 터키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귀국하셔서 현재 터키를 알리고 여러 가지 강연이나 발표로 한국에서 터키를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터키 외고교육과 한국어 자격 공론화 현황, 이런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희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터키 외국어 교육 과열과 터키어의 학문어 자격 공론화 현황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발표 목적은 우리 한국에서 학계 일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말로 학문하기 운동의 유라시아 국가 또는 외국의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터키에서는 터키어를 학문어가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는 형식으로 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을 제가 좀 짧게 써야 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10분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넘어가나요?
순서는 뭐 문제의 제기,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외국인 학교 개설 보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터키 교육과 사이 외국어 아주 광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영어를 해야만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걸 뭐 장하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요거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터키가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 생긴 거는 1923년이고요. 그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거든요.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 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터키 국가가 서양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서양화를 하려다 보니까 영어 언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교육에 이제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영어를 알아야만 학교에 지나갈 수 있고 대학에 지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런 경쟁 사회 체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모국어인 터키어가 경시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대학 교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과연 터키어가 정말 21세기 현대 철학이나 과학이나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진짜 있는 언어야? 라는데 큰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는데 지금 찬반이 많이 갈려지는 상태입니다. 안 된다는 측과 학문으로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터키가 오스만 제국 그 말기에 이제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서양의 그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라를 좀 개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 안에 소수민족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그 언어를 이제 허용해주는 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말기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불을 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많이 개설했고 그 후에 불란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영국, 미국의 그 이제 트레이드 무역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무역이 개설되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영어를 이제 교육하는 이런 학교들을 또 많이 세웠습니다. 자 이제 공화국이 됐는데 터키어는 이렇습니다. 터키 국민은 저희처럼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까지 터키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뭘로 표기를 했냐면 아랍어 또는 페르시아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이 생기면서 이제 터키 국부라고 하는 아타투르크가 라틴 문자를 빌려서 소리 나는 데를 적은 거예요. 사실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과 터키 관계가 이게 참 좋았더라면 그 아타투르크가 아마 한글을 채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920년 이 당시에 터키는 우리나라를 전혀 몰랐고 우리도 터키를 전혀 몰랐고 시대적으로 아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가 이제 서양화로 가려니까 이슬람을 벗어 던지고 서양화의 이제 옷을 벗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말이죠. 이 터키 교육협회라는 소위 이제 터키에서는 이걸 테드 학교라고 부릅니다. 테드. 영어를 가리키는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이 말하자면 초대 대통령이 이런 민간에서도 학교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 테드 콜레지 학교는 굉장히 선별적인 학교고요. 굉장히 좀 뭡니까 터키에서 상당히 좀 있는 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됐는데 이 테드 학교가 사설 학교지만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있습니다. 전 과정을 영어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학교를 졸업을 하면 상당히 좀 엘리트 자녀로서 이렇게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풍조는 계속되고 있고요. 테드 학교가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시작했지만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터키가 이제 막
이주를 하게 되고요. 50년대, 60년대 터키가 대이주가 유럽으로 대이주가 일어납니다. 노동자들 특히 독일로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독일, 네덜란드,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 막 가니까 유럽과의 교류가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외국에 대한 또 이제 열풍이 또 사회전적으로 일어나고요. 특히 1980년대 들어서는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적극적 이제 서부 유럽 뭡니까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이제 외국어 구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어라는 것은 영어를 얘기합니다. 보통 터키가 처음에는 불어가 중요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말기 성서들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한동안 불어가 중요하다가 50년, 6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영어가 다시 불어를 더 제치고 이제 영어가 중요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이 영어 교육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의무교육제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명문고등학교 이것도 많이 써요. 특히 아나돌루고 가학교, 사회과학교 이 학교들이 터키 내에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나와야만 대학에 좋은 대학, 소위 이제 터키에서 명문대학이라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등학교 특징이 영어 교육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영어 교육은 아니지만 특히 여기 아나돌루고는 터키에서 영어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국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경쟁적으로 하여튼 경쟁을 하고요. 이 3대부의 대학 수능 시험의 우수 성적은 항상 1, 2등은 다 이 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대학이 현재 10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이제 중동국가대 앙카라에 있습니다. 미들리스트 테크니컬 유니버시티인데, 중동이란 그 단어가 들어간 것은 중동 전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로 세워진 이름이 중동국가대학이고, 보아지치 대학이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즈미르 고등교육은 저희 한국의 카이스트처럼 고등교육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이거다 국립대학입니다. 빌켄트 대학은 이건 앙카라에 있는 사립대학인데 전 과정을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이런 어린이들이 좋은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4대 고등학교, 중동공대, 보아지치, 이즈미르, 빌켄트, 그 다음에 더 다른 게 더 있습니다만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꾸준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터키 내 지금 10개 대학이 영어로 전체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적은 없지만 전체 단과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종합대학 단과대학에 총 단과대학의 한 30 내지 40%가 지금 영어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영어로만 하는 겁니까? 영어로만 합니다. 예, 전체가 영어로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터키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집착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니까 경제 성장과 이제 국제 관계 확대로 인해서 외국어를 배워보려는 사회적 요구가 사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는 집권 세력과 일단 국민, 신화 이거밖에 없었는데, 공화국이 생기면서 또 사회가 개방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소위 이제 중산층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막 사회적 요구가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바로 그냥 교육 현장에 반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1980년대, 90년대 영어를 중시하는 사립학교가 막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주죠. 그러면 그 학교에 다 진학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사설학원한테 알짜가 빠졌네요. 데르스 한네라고는 참 이 사설학원, 이 현상은 저희 한국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설학원으로 막 몰립니다. 사설학원. 이 사설학원이 80년대 이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전국에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이 사설학원의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민간 분야의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좀 공교육이 그냥 뒤로 물러나고 사교육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2013년에 아주 꾸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학원을 없애버리자, 폐지하자. 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여러 가지 그 동네 학원이 한 5-6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이거를 한번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부가 이걸 그냥 강압적으로 전 학원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이건 뭡니까 인권에 위배된다, 소위 그 기회 평등에 그 위배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최근 7월 금년도 7월달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그 학원 폐쇄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위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정은 사설 학원이 다시 또 부활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다. 이거 저희 현상하고 똑같고요. 자, 그러면 터키어는 어떠냐? 터키어 초반에 이제 그 터키 배경에 관해서는 아까 오은경 교수님이 그 배경 설명을 백그라운드로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모음조와 교차어가 저희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아주 참 좋고 특히 이제 교차어는 저희 한국어하고 터키어의 그 가장 특징적이거든요. 교차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어간에 이게 말을 이렇게 붙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하면 이제 터키 말은 뭐 에브가 있는데 집에 이렇게 됐죠? 또 연결하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또 연결하고 싶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또 연결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집이라는 단어를 놓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 이건 한국어와 터키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특히 모음조가 많이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이게 표준말을 쓰는 터키어를 표준말을 쓰는 이스탄불 그 여학생들께 말을 드리면 참 귀가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간지 이렇게 하는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 고개를 뒤로 돌려서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이게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록 문자는 터키어 기록 문자는 8세기 이제 돌골 문자가 이제 하나 이제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돌골 문자가 있는데 그 돌골 문자가 돌골 시대만 잠깐 살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게 쭉 내려왔더라면 아마 그걸로 이렇게 체계가 잡혔을 텐데 특히 사람들 말은 있는데 그 문자의 그 기록들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아까 오기영 선생님이 이 사람들은 사실 그 터키 사람들은 흉노 제국이나 돌골이나 위구르나 다 좋은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문자가 제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기록을 하나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물론 돌골은 조금 남겼지만 흉노는 전혀 없습니다. 자, 1928년에 이제 그 아까 국부가 이제 문자 개혁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자 글로 이제 우리 글로 표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라틴어를 이제 라틴 문자를 다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럼 공화국 전 기간에 1923년부터 이제 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공화국 정부는 뭘 했느냐 하면 터키말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외국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에 들어온 이런 각종 터키어에 들어와 있는 터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어를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말을 만들어 보자.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기간이 사실 너무 이제 짧은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능력 교육을 했다. 아까 이제 그 영어 교육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형 사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국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고 서구단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네. 자, 학문으로서의 터키 인정력 열란. 여러분 여기서 학문어라는 거는 학문을 하는데 그 필요한 용어나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문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을 붙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97년에 터키의 그 대학 교육을 관장하는 그 소위 이제 그 YOK의 고등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터키어는 학문어가 될 수 없다고 딱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나는 터키어가 학문어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아주 부정적인 강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런 담론이 내놓으니까 소위 이제 이 학문으로서 터키가 진짜 가능한지 여부가 아주 불을 붙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터키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틴어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제 새롭게 사실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터키어를 가지고는 현대 과학이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지금 새롭게 발달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과학 문명을 터키 사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터키어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영어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터키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터키어는 어휘력과 표현력이 너무너무 풍부한데 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우리가 그걸 표현 못해? 라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터키어계 경시풍조는 소위 이제 서구에 대한 그 문화 제국주의 뭡니까 한 가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학의 교육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학 교육을 강의를 영어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터키 사회에서는 그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것에서는 반대하는 그 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양화 터키가 이제 서양화의 그 한 축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니까 외국의 그 언어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불어에서 이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영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이게 다 켜보면은 영어 단어가 그냥 뭐 가게도 다 그렇고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멘트 뭐 이런 거 다 그냥 영어. 그 터키 단어 중에 이렇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외국어 단어를 굉장히 쉽게 수용을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심장과학 하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 교수님들이 하는 논문을 쓴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단어는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터키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터키어가 한문어가 될 수 있느냐 논쟁은 뭐 공화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터키가 학문에 대한 일부 공감대는 많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의사학회, 무슨 기술, 무슨 학회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 이러한 특정 외국인 단어를 터키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전들이 지금 소수이나마 각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터키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모국어, 터키어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건 이제 터키 사람들의 의미이긴 한데, 제가 결론으로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터키 대학 교수 한 분이 이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스탄불의 이제 케메르부르가스 대학교 가한 웨크렌 자연과학 대학장이신데, 현재 터키의 학문으로 가는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18세기에서 일어났던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그 독일 철학가들은 철학 용어를 라틴어에서 독일어 단어로 대체하는 것에 관련해서 독일어가 라틴어 철학 용어를 대체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현상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정말 그걸 대체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금은 철학 용어 하면 당연히 이제 독일어에 대한 용어를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는데, 현재 터키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 대학장님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논란을 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터키어도 충분히 학문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 같으면 결국 뿌리가 라틴어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바꾸는 게 좀 용이할 텐데, 터키어 같으면은 전혀 영어하고 독일하고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으면 1800년도, 1700년도, 한 200년에 걸쳐서 유럽의 용어를 한자어로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쓰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그러는데, 그런 한자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거를 축약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터키어 같으면 분명히 표음 문자일 거란, 표음어일 거란 말이에요. 표음일 거란 말이에요. 표의가 아니고. 그럼 표음이 아니고 표의가 아니고 표음이라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터키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지, 그 굉장히 지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오히려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독일이나 북유럽에 가서 서로 그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그 영어로 표음으로 오히려 그 번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네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진행자에서 답변은 참 토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없다는 거.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발표를 다 듣고 정말 중요한 그 질문 한두 개만 답변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터키어에서 그 영어 가열 열풍은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터키 상황을 들어가고 지금 이제 알타이가 남아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알타이의 미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타이어가 후속 세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타이어의 그 미래 운명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알타이어의 운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금 제목은 이렇게 알타이어라고 썼는데 사실은 알타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메인 숨어 있는 그 테마는 한국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타이어 한마디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알타이어라는 말.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알타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까 할 때 이제 말과 글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문자를 우리가 테마로 다루고 있는데 문자는 최근의 일입니다. 전부 다 한글도 그렇고 우리 한국어 말은 어쩌면 몇만 년 됐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문자는 이것만 500년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역시 알타이어도 문자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말과 문자와의 비율을 따진다면은 9대1입니다. 말이 9고 문자는 1. 그만큼 비중이 낮은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띄우는데 저는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열심히 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기는 좋죠, 들을 때.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차라리 파워포인트 안 하고 말로만 한다면 더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알타이어가 놀라운 점은 지금 사실 형편없는 민족이고 형편없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몇천 년 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알타이어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타이어 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피상적으로 현재 알타이어의 문자, 알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얘기할게요.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알타이어란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알타이 민족은 굉장히 오래된 민족인데, 알타이어를 쓴 거는, 알타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는 불과 150년 전. 지금 우리나라 말이,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다, 이런 말은 아마 전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서양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핀란드, 람스테드라는 학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몽고 투르크어를 전공한 학자인데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에 속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학자가 100년 전의 람스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학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또 한때 요즘에는 우랄 알타이랑 뭐 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랄 알타이랑 뭐 구조는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강령적으로 어떤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휘도 찾지 못했고 사실 람스테드가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다라고 얘기한 이후 100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이 우랄 알타이어계와 한국어와의 어떤 공통점, 어휘의 공통점을 하나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우리를 침입하고 나서 그들이 남겨놓은 언어는 그건
포함시키지 말고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 그 이전에 원래 우리가 어떻게 됐었느냐. 지난 100년 동안에 뭐 찾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뭐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왜 한국 외대 보니까 옛날엔 중국어과라고 하는데 요새는 중국 대학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영어과가 있었는데 영어과가 아니라 영어 대학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문과는 사실은 한국에 국문학대학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그 한국에 독일 다음으로 독일어를 많이 배우는 나라, 독일어과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프랑스 다음으로 프랑스어 전공을 많이 가르치는 나라가 한국이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국문학과는 학과지 아직까지는 국문학 대학 학부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국문학자들이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국어학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우리 조상을 그렇게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 한국어의 어떤 조상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국문학과에 똑같은 학과는 아니지만은 대학원이라도 이 국어와 연관된 이런 언어를 적어도 필수적으로 배워야지 제대로 국어를 배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다음에 한번 어떤 내용이 있나 이거 아까 이제 오은경 선생님이 아까 이걸 똑같이 공유하셨는데 우리가 8,000년 전에는 지금 알타이는 잠정적으로 알타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타이 주어인데 저게 100%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알타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1500년 전에 저기 보면 중간에 고구려 백제가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당시 고구려어가 지금 백제어나 이런 신라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가깝다고. 이거는 그 서양학자들 이 한국어를 비롯한 이 알타이 이 어족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언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 자체만 연구를 했지 한국어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국문학자들이. 근데 이 학자들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종합해본 결과 이 당시의 고구려어가 사실은 그 일본어랑 더 가까웠었다 옛날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 논문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알타이 조어가 동쪽 알타이, 중부 알타이, 서부 알타이인데 우리는 동부 알타이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과 우러르 알타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거는 신뢰성이 없는 말입니다. 우라르 알타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왜 속하는지 역시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알타이 주어는 커다랗게 말하면 이 투르크어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산악 알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를루, 이건 지금 현재 위구어를 말하는 거고, 큐차거가 있고, 오구서인데 오우서라 터키어라든가 이런 거는 오우서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야너, 하카서, 야쿠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세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알타이어를. 요거는 이제 과연 그 현지 투르크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되나, 저 아마 빨간 표시가 현재 그 터키 사람들이 쓰는 말일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터키랑 비슷한 아제르바이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아주 소수 민족들 언어고, 지금 이것도 커다랗게 봤을 때 세계 지도에서 저기 파란색, 까만색, 그 다음에 빨간 점은 민족들이 흩어져 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알타이어란 말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알타이 공화국이 있지만은 1940년도까지만 해도 이들도 알타이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오이로트라는 말을 썼지. 그냥 지금 편의상 알타이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는 55,700명이에요. 지금 현재.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몇백 명이 안 돼요. 2%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알타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알타이 공화국은 남알타이를 얘기해요. 남알타이. 근데 남알타이도 또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뭐
알타이 기슈, 젤레우트, 젤랭기트, 투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희 죄송한데요. 장소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는 45분이면 끝을 맺어야 돼서요. 시간이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는 네, 저희가 한 50분까지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알타이 자체가 100% 알타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들 통합적으로 이 전반적인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전부 다 알타이의 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는 왜 알타이와 우리랑 연관 관계가 있느냐 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알타이어와 이들 민족들과 우리랑 지금 한 몇천 년의 어떤 거리가 있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그 100년 동안 찾지 못했었는데 제가 찾았어요. 제가 한 30개 정도를 찾았어요. 비슷한 말을. 예를 들자면은 우리 으름장이란 말이죠. 으름이라는 말 역시 지금 이 투표 중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징조도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우리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좋지 않은 징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부수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오르닥 하면은 무슨 뜻이 생각나요? 오르닥. 알타이어는 오리입니다. 그 내가 볼 때는 닭이 올라가는 거 날아가잖아요. 오리는 오리하고 닭 차이는 그건데 오르닥. 그 다음에 물이라는 말이죠. 물도 역시 옛날에는 알타이어로 짠물은 비인데 그 따져보면 내리는 물이에요. 내리는 물. 근데 우르군 짠물이라고 무슨 말 같아? 우르군 짠물을 하면 그냥 우르릉쾅쾅 하면서 내리는 미 쏘나기 이런 의미를 해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공통점을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샤만의 관계 푸닥거리 할 때 푸닥이란 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메겐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 하면 아비 에메 하면 어미 그러니까 배우자 남자 배우자 여자 배우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치 우리 장사치 할 때 그런 치라는 것도 있고 뭐 부수다 부술 이런 것도 있고 뭐 칸이라고 하죠. 우리 마리칸 거리칸이죠. 칸 하면 그쪽에서는 우두머리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알타이스도 이런 그 어떤 알타이가 우리말의 어떤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그 남아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이쪽 알타이 어군의 그 언어와 우리의 한국은 상당히 그 유사성이 많다. 이거는 글이 아니라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글의 어떤 그 과거와 뿌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거를 내가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사회자로서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준비자 발표한 선생님께서 너무 다들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질문과 토론 세션까지 다 기획을 했었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정서 사정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유발이 되셨을 텐데 내년에 또 할 테니까 그때 꼭 오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알타이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 여기 터키에 관계된 정책들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 10명씩 내년에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많은 청중 앞에서 저희가 같이 다 함께 뜨겁게 한번 토론을 해보는 자리가 마련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은기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초조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옆에서 그냥 압력을 행사하고 했는데 원래 저 이번에 기획했던 방식은 발표는 짧게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둘레길 발표 형태로 하고자 했었는데 그 인포그래픽 발표 때 외에는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의 이 발표 문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차츰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요. 바꿔가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이제 저희 그 세계문자 심포지아 2015년 모든 학술 발표회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